시간이 지금 인터넷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성실하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성의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 그 두 분 말씀을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제가 약간 논평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설국열차가 개봉했죠. 그걸 이제 보고 온 사람이 그 영화를 보니까 은하철도 999가 굉장히 걸작이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999에는 철로가 없잖아요. 리니어하지 않죠. 그러니까 계속 어디론가 주어져 있는 리니어한 레일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설국열차 좀 재미없게 봤나 봐요. 근데 20세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햄릿에 나오는 유령 이야기를 인용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령이 출연했을 때 햄릿이 그런 대사를 날려요.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이 레일로부터 탈선해 있다고. 그래서 현재라고 하는 시간대가 유령의 시간대하고 포개지거나 아니면 현재 자체가 유령의 시간대로 넘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현재라는 것이 얼마나 감옥 같은가를 햄릿이 아주 나지막하게 부르짖거든요. 그로부터 20세기의 많은 사상이 시간 철학의 형태를 띠게 되죠. 그리고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또 어떤 사상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컨템포러리, 소위 동시대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니다. now가 아니다. already not. 이미 아닌 거죠. 아까 그 국악 하시는 선생님이 국악에 대해서 굉장히 본질주의적으로 설명을 시도할 듯 하다가 결국 국악은 말에 불과하다. 굉장히 그 명칭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퓨전 국악에 대한 얘기를 하시니까 갑자기 국악 자체를 다시 옹호하고자 하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셨죠. 국악은 다시 도래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를 취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 당도하지는 않았죠. Not yet.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라고 하는 현행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지만 항상 already not과 not yet 사이에 있는 어떤 괴물 같은 것이죠. 이 이야기가 가장 실감나는 예는 사실 패션이에요. 현재 시점에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패션을 보세요. 이미 대유행을 하고 있는 패션을 보세요. 대유행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미 그것은 지금 유행이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무엇인가가 5도 정도 옛날식 표현에 따르면 6시 5분이 돼버린 거죠. 6시 5분 전이 아니고. 하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그 시간대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새로운 유행은 당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느낌을 가지면서 그 대세가 된 유행의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죠. 하여간 그런 시간관이 우리한테는 애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논평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프랑스에 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인류학 자체를 만든 그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3년 전인가 죽었어요. 그 양반이 수제자를 한 사람 남겼는데 고들리에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선물을 준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팔 수 있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모든 것들은 다 상품화가 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면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팔 수는 없지만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팔거나 줄 수는 없지만 계속 보존해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보존해야 하는 것.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데 보존해야 하는 것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가해지고 있어요. 보존해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팔 수 있는 것의 진영이나 또 줄 수 있는 것의 진영에서 건드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고들리에는 그거를 신성한 사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뛰어난 연극이나 뛰어난 춤에는 항상 신성한 사물이 있죠. 그리고 원래 미술에서 오브제라는 말이 탄생할 때도 그 기원을 따라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예, 약간 흥분을 가라앉혀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한 11시 1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제목이 커요. 이걸 과연 어떻게 할지. 근데 제가 이제 오후 시간에 그 선생님 두 분을 모시고 또 박찬경 작가까지 해서 토론을 하거든요. 근데 박찬경 작가가 제일 멀쩡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불행하게도 굉장히 광인에 가까우세요. 네, 아마 이제 오후에 겪어보시면 아실 텐데 저도 어제 굉장히 혼이 났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과대망상이 있었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갑자기. 네, 저는 그 두 분에 비하면 아무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이 빅네임들을 어떤 식으로 좀 엮어보려고 그러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8회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8, 26, 16시간 내지 20시간에 걸쳐서 했던 내용을 압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축을 했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죠. 백남준, 김구림, 이병복, 이응노, 주재환, 백수남, 임충섭, 예, 또 많은 작가들이 있겠죠. 1930년대, 40년대 태어난 작가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세계로 입문하려면 뭔가 예비 단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에다가 아주 짧게 글을 썼어요. 저는 사실 길게 쓰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백 선생님이 그 1956년에 유럽에 갔을 때 그 겪었던 자기가 그 루브르에 가서 겪었던 이야기를 도울 김영옥이라는 철학자한테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인상파라든가 루벤스 그림을 봤더니 어둡고 칙칙하더라는 거죠. 아까 박찬경 작가가 밤에 그 사진 찍은 얘기를 하셨는데 인상파라는 것은 빛에 회화하잖아요. 근데 빛이 나지가 않고 그냥 물질적으로 칙칙한 그 느낌만 나서 너무 좋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이따위 거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이렇게 한탄하면서 미술관 바닥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았다 그래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소위 예술이 빛을 담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날로지나 알레고리 같은 게 있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는 것. 실제 빛이 아니고 빛과 가까운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백남준은 빛 자체를 자신의 매체로 삼게 되죠. 그런 현대예술에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요한 기점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보고 있는 미술사의 그 교과서들은 굉장히 광택지를 써가지고 빛이 나죠. 고급 그림을 봐도 빛이 나고 어떤 그림을 봐도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서 그림을 보죠. 유화를 보든가 그러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물감 덩어리들이 이렇게 도덕도덕 이렇게 붙어 있는 것만 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봤던 그 인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실물을 부정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빛이 나지 않는 것을 빛이 난다라고 가정법의 세계 속에서 감상을 하게 되는데 매우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습니다. 84년 7월 5일에 백남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1급의 예술가가 1급이 된 다음에 그 예술의 만신전에 오른 상태에서 공부를 하는 그
배워가지고 예술가가 되려고 하는 한 가지 타입이 있다. 또 한 가지는 그들 사이에서 아직 예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각의 분할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그 과정에서 그들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예술가가 되고자 하는 타입이 있다. 근데 첫 번째 타입하고 두 번째 타입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요, 예술대학에 가서 교과서를 통해서 수많은 그 예술가들이 만신전에 이미 무수한 별들처럼 이렇게 장식을 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배워가지고 예술가가 되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예술가가 될 수 없어요. 백남재 표현에 따르면. 지금 당장 파리나 뉴욕이나 베를린에 가서 아직 예술의 역사에 어떻게 등재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미래에 당연히 등재가 되겠죠. already not이지만 not yet. 언젠가는 도래할 그 신념을 가지고서 그들 사이에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하는 것이 진짜 예술이 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피카소나 뒤샹이나 이런 책을 보고 영감을 받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패러디를 할 수도 있고 오마주를 바칠 수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아류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의 영토가 이미 다 이 매핑이 다 끝났고 다 밝혀져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84년도에도 어떤 학생이 그렇게 질문했거든요. 근데 백남준이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 후로도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저는 그 현상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무의식이라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찾아낸 말이 사기 열전 흉노 편에 조집운산이란 말이에요. 새떼처럼 모여들어가지고 구름처럼 흩어진다는 말이에요. 무엇인가 이렇게 조짐이 좋거나 누가 이렇게 잔치를 할 때는 새떼처럼 모여드는 법이죠. 그러다가 술이 이제 취하고 이렇게 뭐 사태가 불리해지거나 이러면 슬그머니 이렇게 구름처럼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네. 그런 무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꾸려가는 세계관이라는 것은 아래에 있는 그런 세 가지 정도의 항목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늘을 숭배하는 자연법적 체계입니다.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 불교, 무슨 샤머니즘, 또 뭐 무신론, 수많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게 종교라고 하기에 대부분 날라리죠. 신앙의 형태를 갖추고는 있지만 예외적으로 근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뭐냐면 가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을 숭배하는 것이 이 조집운산을 실행하는 자들의 특성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리더를 카리스마적인 타입으로 선택합니다. 이게 한국에서 독재자하고 굉장히 오인돼요. 옆에다가 이제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라고 적어놨는데 정치인류학자인 피에르 클라스트르가 주장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베푸는 타입의 리더를 얘기해요. 이 카리스마적인 리더하고 딕테이터하고가 헷갈리는 것이 한국 사회인데 이것이 명확하게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북방아시아 타입으로는 쿠릴타이고 우리 역사책에 쓰여져 있는 걸로는 화백회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그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만들어진 퍼포먼스가 있다면 그건 백남준이 든 예가 개예요, 개. 그 아줌마들이 많이 하는 개 있죠. 일수개도 있고, 뭐, 수많은. 근데 백남준이 뉴욕에서 그 개를 어떻게 하는가를 봤더니, 뉴욕이 마피아들이 지배하는 땅이잖아요. 근데 마피아들만 고리 대금업을 하거든요. 근데 개라는 게 사실 그 본질 따지면 고리 대금업이죠. 근데 아줌마들이 그 뉴욕 낯선 땅에 와가지고 엄청난 액수의 그 개를 하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가 깨져도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는 거죠. 끝없이. 왜 그 아주머니들은 개를 해야만 하는 걸까? 하늘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안에 어떤 무의식이 작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남주는 그 말을 이런 명제로 바꿨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을 바꾸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안에 신과 신전을 갖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떤 유일신, 또 지고신이라든가 무슨 지역신이나 잡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성을 느끼는 어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내부에.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늘 숭배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하늘이 알고 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있다. 또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윤리학의 기초였는데 이제는 그 하늘에 대한 접근 경로가 차단되어 버렸죠. 하늘 따위는 그냥 우리가 보지도 않죠. 야생의 에티카가 성립되지 않죠. 그리고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어적으로 봤을 때 전광입니다. 번개의 형상을 하고 있어요. 신 자체가. 그리고 본래 글자가 펼신자인데, 펼신. 이게 전광, 번개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번개의 형상을 한 카메라를 기획한 사람이 있어요. 장선우라는 80년대 문제적인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명의 카메라론이라는 정말 춤추는 카메라를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실행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말만 앞섰고 그 생각만 굉장히 선구적으로 이렇게 펼쳤지, 실제 그 사람 영화를 보면 춤추지 않아요, 카메라가. 가장 근사하다고 하는 것은 우묵뱀이의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전성기 때에 박중훈하고 전성기 때 최명길이 비닐하우스에서 불륜을 나누죠. 또는 로맨스를 나누죠. 근데 카메라가 춤추지 않아요. 옆에 조용하게 그걸 관찰하고 있죠. 따뜻한 시선으로. 네. 춤을 추는 때는 딱 한 번 나와요. 박중훈의 조광지처인 유혜리라는 그 여배우가 그 현장을 덮쳐가지고 박중훈의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갈 때예요. 그때는 카메라가 춤을 춰요. 유일하게. 그때 가장 카메라가 순간적으로 신명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은 의식적으로 사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내부에 있는 전광, 번개라는 것이 전기인 동시에 빛이잖아요.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사실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어떤 이론을 세워가지고. 백남준 자신은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타율적이기 때문에, 그 영화 자체가. 싱글 채널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어야 하죠. 비디오아트는 중간에 자리를 비워도 상관이 없죠. 근데 영화라는 건 진짜 가장 폭력적인 매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신명의 카메라를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프리드리히 키틀러라는 독일의 유명한 미디어 이론가가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저희가 초빙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분이 서부 영화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서부 영화라는 것은 기병대도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어요. 반대쪽에서 인디언들도 말을 타고 달려오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마주보게 되죠. 또 스쳐갈 수도 있고 또 동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죠. 내가 달리고 있어요. 나는 속도 위에 있죠. 상대도 달리고 있어요. 속도 위에 있죠. 두 개의 상대적인 속도를 가늠을 해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실제 물리적으로 총탄이 날아가서 명중이 되는 것, 그것이 서부 영화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어디 광장에서 두 남자가 서로 이렇게 폼을 잡고 권총을 어떻게 누가 먼저 뺄 것인가 그 시합을 하는 것이 서부 영화의 탄생이 아니고, 말을 타고 가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이죠.
움직이고 있는 내가 움직이고 있는 대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인 속도를 가늠하는 것. 그게 신명의 카메라라고 생각해요. 장선우 감독이 처음에 서울 영상 집단을 꾸렸을 때 구상했던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이것이 조집운산, 새떼처럼 모여들었다가 구름처럼 흩어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시각이에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각이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아까 직관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다들 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직관을 용기 있게 꺼내서 얘기를 못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했다가는 창피를 당할까봐 그렇죠. 혹은 이것이 말이 될지 자신이 없어서죠.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무의식이 발현되는 그 직관의 언어를 구사하는 순간 천재가 되는 거예요. 백남준이 58년도, 56년도였던 걸 기억합니다. 26살 때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독일 특파원일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천재가 홀로 어떤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의 발목을 잡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각자가 스스로 천재임을 깨닫기 바란다. 대중은 영문도 모른 채 천재에게 트집을 잡지만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영문도 모른 채 환호를 보내고 말 것이다. 항상 영문도 모른 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인 속도를 가늠하는 정말 번개가 치는 것을 포획하는 듯한 직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중은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뒤샹의 언어라든가 피카소의 언어라든가 또 누구의 언어를 빌어가지고 요즘은 베냐민이라든가 빌어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죠. 자기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재주의, 현재라고 하는 이 굴레는 역사가에겐 칭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 과거에 확실히 고정된 채 미래로 용감하게 나아가고 있다. 이를테면 역사가가 세상에 제공하는 이미지는 백미러로 보이는 이미지다. 달려가고 있는 자동차의 백미러를 보세요. 뒤에 달려오고 있는 자동차가 보이죠? 두 개의 속도 사이에서 가늠하고 있는, 그때 꿈틀거리고 있는 시각이 진짜 시각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역사가조차도 역사를 기술할 때 현재주의라고 하는 굴레로부터 탈옥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1930년대 해밍웨이라든가 피처제럴드 같은 소설가들을 이렇게 쭉 묶어가지고 로스트 제너레이션, 잃어버린 세대라는 이름을 붙여준 작가가 있어요. 거트루드 스타인이 쓴 피카소라는 아주 얇은 그 에세이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비행기 여행을 자주 했다.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봤을 때 그 어떤 화가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지 못했을 때 이루어진 큐비즘의 모든 선을 보았다. 나는 거기서 피카소의 어지럽게 섞여 있는 선들을 보았다. 이 사람은 옆에서 피카소가 작업하는 거를 다 본 사람이에요.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왜냐하면 피카소가 그때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옆에 그냥 있던 술친구였어요. 술친구였던 피카소가 그림 그리는 걸 본 거예요. 유명하지 않을 때. 백남준도 그런 얘기를 하죠. 유명하지 않을 때의 보이스가 나랑 친구 먹어가지고, 그리고 보이스가 배신을 때리지 않아서 너무 좋다. 나중에 유명해져서는 배신을 때리잖아요. 잘 팔리고 출세하고 그러면 친구를 멀리하게 되죠.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죠. 근데 예술가들은 그 당시 굉장히 확신범 같은 태도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간에 그런 우정을 지켰다고 하죠. 그때의 우정을 우리는 필리아라고 하죠. 필리아. 애정이 섞여 있는 우정. 동성애에 가까운 우정이죠. 사실은 굉장히 결합이 큰 우정인데 1955년에 프랑스 감독인 앙리 조르주 클루조라는 사람이 피카소의 미스테리라는 다큐멘터리를 찍어요.
우통을 벗거나 아니면 아주 얇은 셔츠를 입은 피카소가 캔버스를 놓고 그림을 그리는 걸 옆에서 찍는 1시간이 좀 넘는 다큐멘터리예요. 다큐멘터리 꼭 보시기 바라요. 기회가 있으면. 아까 박찬경 작가도 큐비즘 얘기를 하셨는데 오후에 신범순 국문과 교수가 또 피카소 얘기를 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피카소는 큐비즘의 작가가 아니에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림을 그리죠. 한참을 그려요. 옆에 있는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카소 필름이 다 됐으니까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피카소가 이제 거의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손을 멈추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감독이 애가 달아서 이제 5분 남았습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계속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또 감독이 이렇게 8초 남았습니다. 8초면 완성하고도 남습니다. 실제 보여지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처음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는데 완성이 됐어요. 한 여자가 있고 한 여자의 이마에 새가 그려져 있어요. 조인 같은 동물벽화 있잖아요. 라스코 동물벽화에 보면 새의 얼굴을 하고 있는 45도로 기울어져 있는 어떤 샤먼의 그림이 있어요. 그런 걸 처음에 그려요. 다 그렸어요. 쑥쑥쑥. 그 위에다가 다시 덧칠을 해요. 건물을 그리고 종탑을 그리고 창문을 내죠. 다 그렸어요. 계속 금방 완성됩니다 하는데 다 완성이 됐어요. 또 그 위에다가 사람 얼굴 또 그리기 시작해요. 캔버스 위가 그린버그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엄청난 두께의 물감 더미가 만들어져요. 그 더미는 뭐냐면 큐비즘이 아니고 큐브 안에 농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기하학적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움직이는 하울의 성 같은 게 만들어져요. 수많은 차원이 캔버스 위에 빼곡하게 레이어로 11차원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엄청난 미스터리입니다. 그게. 피카소를 입체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나카자마 신이치라는 인류학자하고 국립서울대학의 신범순 교수예요. 두 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현재라는 쿨레로부터 탈옥할 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수많은 차원 이동이 일어나는 다이멘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지 능력 또는 무의식을 개방하기 때문이거든요. 피카소를 그렇게 독해를 하시더라고요. 백남준은 이런 식으로 그런 차원 게임을 제안한 적이 있죠. 뒤쪽에 있는 것이 TV예요. 옛날식 RCA 1940년대 스타일의 골동품 TV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것은 1964년 출시된 CV2000이라는 캠코더입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다시 캠코더로 찍고 있어요. 전형적인 서부극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조집 운산의 시각이죠. 움직이고 있는 것을 다시 포획하는 것을 두 개의 이 미디어를 가지고서 장난처럼 아주 쿨하게 장치를 꾸몄죠. 텔레비전, TV looking glass예요. TV를 보고 있는 유리창이죠. 이게 하나의 창이 된 거죠. 스포츠맨들은 시각이 매우 중요하죠. 야구 선수 160km로 날아오는 강속구를 받아치기 위해서는 0.4초 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0.6초 정도 걸린다고 하죠. 0.2초 정도의 오차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메꾼다고 하죠. 강속구로 날아오면 0.44초가 걸리는데 실제 배팅을 할 때는 0.6초가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동체 시력이거든요. 그 순간에 날아오고 있는 것하고 내가 배트를 맞출 때 그것을 정중앙에 일치시키는 거죠. 서부극에서는 총으로 게임하지만 야구장에서는 공과 배트를 가지고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죠.
탁구, 마찬가지죠. 배구, 복싱. 동체 시력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일상의 구기 종목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어요. 물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도 일반화되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어떤 미술평론가를 모시고 극장에 갔어요. 극장에 가서 공연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무용수 좀 제발 가만히 좀 있게 해달라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나중에 나왔는데 자신은 혼란에만 빠졌지 아무것도 본 게 없다고. 뒤에 벽에 그려져 있는 무대 미술밖에 볼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무용수들은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다고 고백하세요.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 서부 영화를 봤을 때는 지금 이런 동체 시력, 두 개의 상대적인 속도가 전시되는 타입의 영화가 거의 없어요. 프리드리히 키틀러는 서부 영화가 그런 식으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영화를 만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준비한 영화가 있는데 저난 포템킨에 나오는 코사크족, 이 혁명을 일으키는 민중을 학살하는 코사크족이 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카자흐 초원에 말을 끊임없이 달려가는 기마 유목민들이에요. 그들을 역사에서 구제해 주려고 좀 준비를 했는데 인터넷이 안 되네요. 네. 끊임없이 말을 달려가면서 시각 조정이 일어나는 장면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세요. 네. 타라스 불바를 치셔야 돼요. 유튜브에 가셔가지고. 또 하나는 그와 같은 상대적인 속도라고 하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뇌과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뇌 속에 뭔가가 벌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오후 시간에 뇌과학자 박문호 선생님이 아마 뭔가를 좀 압축하실 수 있으면 근사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이 된다면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버섯이라든가 또 어떤 종류의 화학 제재를 복용했을 때 베냐민이 파리 시내를 어슬렁거리면서 플라네르라고 하죠. 어슬렁주의자가 돼서 걸어갈 때 그 감각을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몽환적으로. 컴퓨터 자체가 안 되죠. 응? 컴퓨터 자체가 안 되죠. 컴퓨터 자체가 될 거예요. 연결돼 있지 않음. 안 돼, 안 돼. 컴퓨터가 뭐 문제가 있어. 내 이거 연결이 안 되는데. 안 돼. 연결돼 있잖아. 네. 생략하겠습니다. 네. 우리라고 하는 거는 약간 설명이 필요해요. 아까 이태원 선생님을 제가 의식하고 있는 건데, 신채호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그분이 예전에 쓰신 조선상공사라는 책을 보면 그 책이 민족주의 사서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 역사라는 것은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라고 하는 거는 나, 아자를 써서 마치 우리처럼 되어 있고, 비아는 앞에 아닐비가 붙어서 우리가 아닌 것.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뒤에 설명이 나오거든요. 아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생각과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 동질적이어서 그들이 어떤 하나의 권역을 이루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나와요. 종족이나 민족, 국가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예를 드는 건 뭐냐면 3000년 전에는 고아시아족이 바이칼 북쪽에서 같이 한 덩어리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흩어져 갈 때 핀란드 북쪽에 라플란드족도 되고 터키족도 되고 그죠 투르크족도 되고 만주족도 되고 몽골족도 되고 그다음에 조선족도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3000년 전에 그런 문화권으로 다시 아가 뭉쳐져가 통합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것이 신처의 질문이에요. 철저하게 문화라고 하는 단위로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감각의 분할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지배적이고 제도적인 분할을 인정하는 순간 그게 복종해야 되죠. 근데 신채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문화라고 하는 감각을 재분할할 가능성은 없겠는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재분할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물론 북방아시아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민폐를 끼치고 있죠. 실제적으로. 그리고 또 그들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어쨌든 문화 복제자 밈 수천 년 동안 소멸되지 않고 내려오는 그 문화적인 인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구성하고 있다면 그 무의식을 해독해서 지금 꺼내 쓰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이 신채호 선생의 주장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이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박찬경 작가가 해오신 신도안이라든가 파란만장이라든가 앞으로 하실 만신이라든가 대해서 관심이 있는 편이에요. 네, 비교적 100%는 아니고요. 조금 코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양주동이라는 그 학자가 있잖아요. 예전에 스스로 국보라고 칭했어요. 자신을. 그분이 향가 연구를 했어요. 신라의 그런 노래들. 조선, 주신, 숙신, 여진. 이것은 알타이어 말 단어로 봤을 때는 같은 계열이다. 조선이나 주신이나 숙신이나 비슷비슷하죠. 여진. 우리는 여진족 그러면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본디 우리가 나라를 세운 것이 북만주잖아요. 북만주에서 고조선도 있었고 고구려도 있었고 발해도 있었고 그것이 망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선 나라가 뭐죠? 금나라가 들어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후금, 청나라가 들어섰죠. 우리는 그걸 아까 선생님 표현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오셨던 함성호라는 시인이자 건축가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는 고전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어 있는 불행한 세대다. 그래서 조선을 우리나라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해독하지 못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정말 차단이 돼버리죠. 지금부터라도 각성을 해서 한자를 공부를 하면 되잖아요. 저는 적극적 허무주의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없으면 지금부터 하면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네, 역시나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김구림 작가 인터뷰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에 인터뷰를 또 했어요. 두 번째 인터뷰를 했는데 첫 번째 얘기는 모두 다 잘났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당신께서 제4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아방가르드 그룹핑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연극하는 놈도 잘났고 춤추는 놈도 잘났고 음악하는 놈도 다 잘났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설득을 해가지고 전부 제4집단에다 집어넣었다. 그리고 내가 통령이 되었다. 이게 그분의 그 자랑이세요. 그런데 제4집단이 뭘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뚝방에 이 비스만 언덕의 잔디를 깎아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이런 모양의. 그래서 이 무늬는 무엇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답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답을 드렸죠. 선생님, 그거는 북방아시아에 보면 천산산맥이라고 있는데 그 산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키르기즈스탄의 유목민들은 양탄자를 만들 때 알라네오라고 하는 이 천선산맥 무늬, 연속 무늬를 꼭 집어넣습니다. 근데 그 무늬를 집어넣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김구림 선생님이 그 말이 정말 맞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천선산맥은 아니고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가지고 구상을 하셨다는 거죠. 피라미드라든가 또 메소포타미아의 지구라트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 개념이잖아요. 원래 연결자. 그래서 결국은 좀 비슷한 데가 있으시구나. 그리고 그분이 또 하신 얘기가 무체라고 하는 개념을 주장했었다. 우리가 명동에 나가서 관을 끌고 이렇게 가면서 경찰하고 격렬한 대화를 했는데, 경찰이 이게 예술입니까? 이게 예술이다. 이런 식으로 말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뭔가를 좀 집어 던져야 되겠길래 무체라는 말을 던졌다고 하세요. 노자 도덕경으로부터 유래가 되는 말이래요. 노자에 보면 뭐 무명이라든가 무용하다, 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무라고 하는 한 글자 안에 모든 그 진리를 집어넣는 것처럼 돼 있죠. 근데 김구림 작가는 그 말을 싹 바꿔버렸어요. 체가 없다, 아예 몸이 없다라는 말을 바꿨어요. 무용이라는 말은 쓸모가 없다는 말인데, 이 물이 있어요. 이것이 쓸모가 없다, 이게 아니라 물이 없다라는 걸 바꾼 거예요. 훨씬 레디컬하게.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김구림 작가의 뭐라고 할까요?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능력 있죠. 설명을 잘 못하세요. 직관적이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못하시는데 저는 뭔지 알겠더라고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번개가 치는 걸 낚아채는 사람들은 말을 잘 못하는 법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어제 아마 오셨을 텐데 안은미라는 안무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영상을 보셨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역시나 생략해야 되겠네요. 그분의 안은미 선생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애기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애기 소리. 동자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스스로 자신 안에. 동자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동자신 자체가 새로 변해요. 그래서 새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순우리말로 새탄이라고 하거든요. 새를 탄 사람. 새를 타고서 날아다니는 그 신을 복화무, 태주무 또는 새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은미 선생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동자신을 새로 이렇게 부리면서. 그리고 끊임없이 탈원 망하 상태, 엑스터시와 퍼제션 상태에 빠져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될 수가 있죠. 네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새가 되기도 하고, 그걸 이제 보여드릴 참이었는데, 예, 하여간 그냥 신비 속에 그냥 냅두고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탈원 망하 상태에 빠질 때 특이한 용어가 있어요. 몸주대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의 주인인 대감. 손님이 내 몸속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100년 전서부터 주인이었던 것처럼 편안하게 주인 노릇을 해요. 그 말이 몸주대감이라는 말인데, 저는 이 말을 많이 좀 쓰고 싶어요. 몸의 주인인 대감.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100% 밖에서 들어온 대감신의 몸인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섞여 있어요. 나라고 하는 자기성과 대감이라고 하는 대타성이 교잡이 일어나요. 몸주대감 상태에서. 저는 국악도 그런 문제라고 봐요. 퓨전이라는 문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문제는 몸주대감 차원에서 생각합니다. 그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기성으로서의 나와 타자로서의 나 아닌 타자의 존재로서의 대타성 사이에서 뭔가 체감적인 교잡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무용에서는 아주 기묘한 문제예요. 근데 저는 국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실 줄로 기대했었어요. 네, 아마 다른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 이야기가 서양 철학에서는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처음 출현한다고 합니다. 나는 나인 것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내가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 명제의 패스를 받은 사람이 자크 라캉이에요. 요즘 정신분석의 그 주인공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곳에 존재하지 않으며 나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존재한다. 이 말을 64년도 자신의 에세이에다가 갖다가 쓴 사람이 백남준이에요. 근데 이 말을 쓰던 맥락 자체는 몸주대감이라고 보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말할 수 있는 조직 운산의 무의식인데 벌써 한 50분이 흘러갔어요. 10분 남았거든요. 네. 2006년 1월 29일에 백남준 작가가 서거하세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에 많은 큐레이터와 작가들이 모여가지고 추명 행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오노요코가 무대에 올라와서 씻긴굿을 합니다. 뭐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10년 안에 약속을 하겠다고. 2016년 봄에 우리가 남준을 다시 생각하겠다고. 그때 추모하는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때는 이게 편하네요. 예, 이런 그래픽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대감들한테 고하는 이런 굿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노요코가.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구겐하임에서 이렇게 그래픽으로 처리를 했는데 뭔가 이제 공명이 발생을 하는 거죠. 스스로 몸주대감 상태에 빠져가지고 남준 백을 하나의 대감으로 하고 이렇게 가정해서 그 약속을 하는 거를 굿이라고 하는 리추얼로 표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카메라가 갑자기 하늘을 이렇게 천정을 비춰요. 푸른 하늘이에요. 구겐하임 미술관 천장이 저렇게 푸르게 유리로 돼 있죠. 막개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이 그런 것처럼 백남준의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해야만 했던 거죠. 2000년에 백남준, 월드 오브 백남준을 했었죠. 레이저로 사닥다리를 만들고 옆에는 달콤한 TV 갖다 놨어요. 사실은 원래 계획은 굉장히 창대했었죠. 전체 제목이 모듈레이션 인 싱크예요. 싱크는 뭐냐면 반딧불들이 서로 동조하는 거예요. 천천히 켜졌다가 천천히 2.5초 후에 이렇게 암전이 됐다가 3초 후에 다시 불이 켜졌다가 하는 그 싱크 현상을 그 미술관에서 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세 개의 파트로 나뉘어졌어요. 스윗 앤 서블라임, 그 다음에 야곱의 사다리, 그 다음에 삼원소. 이것이 다 전시가 됐었어요. 그거를 텔레비전이라는 개념 하에 시도를 했었는데 설명이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싱크라고 하는 현상, 싱크 안에서 모듈레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백남준이 주장하기로는 동시성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동시성. 동시성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포도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포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길을 걷다가 포도를 밟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식당에 갔는데 또 그게 포도가 나오고 어딘가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포도가 머리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해요. 작가들한테는 많이 일어납니다. 네. 뭔가가 이렇게 아기가 맞는다라고 하는 무의식에 대해서 천지가 박수로 호응해오는, 상응해오는 현상이죠. 이거를 구겐하임에서 사닥다리 타입이라든가 삼원서라든가 TV라든가 이런 버전으로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이 동시성이라는 것은 think, 그리고 뭐 풍수에서는 동기감흥이라고 하죠. 같은 기운은 감흥을 한다고. 또 만물병자, 손뼉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난다.
그리고 사이버네틱스에서는 그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한 바퀴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불교에서는 그걸 인연이라고 하죠. 간접 원인과 직접 원인이 결합된 형태. 그리고 백남준의 작품에서는 글로벌 그루브입니다. 그루브. 전 지구적인 신명이죠. 그리고 다다익선. 다다익선은 사실은 대감굿에서 하는 얘기예요. 대감은 본디 욕심이 많아요.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것이 대감 신들의 한결같은 그 욕망이에요. 그래서 1000석대의 TV로 이렇게 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바벨탑 형식으로. 네. 5분 남았네요. 이 구겐하임 상공에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가 은하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그 하늘까지 거울 반사를 통해서 레이저가 승천을 하는데, 서양에서는 그것이 제이콥스 레더 이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야곱의 사다리, 성경에 나오는. 근데 동양에서는 많은 표현들이 있었죠.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 그리고 차감선의 그 유명한 표현에 따르면 태백이라고 하는 것, 단군 신화에 나오는 그 태백산 신시 있잖아요. 신단수라고 하는 것은 본디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였다. 그리고 속설에는 무지개가 또 용이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다,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네. 그런 민속학이나 인류학적인 차원을 미디어 테크놀로지로 표현하는 것이 백남준의 장기예요. 항상. 그리고 실제로 그 굿모닝 미스터 오웰 때는 견우와 직녀가 그런 블랙 코미디를 공연을 하기도 했었죠. 그 실제로는 은하수로 이렇게 갈려져 있는 견우와 직녀가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굉장히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뭐 초우주적인 버라이어티 쇼, 글로벌 디스코, 80년대 대유행했었던 그 춤이죠. 또 복합적인 시공간의 심포니, 우주 오페라, 세계 최초의 쌍방향 서치라이트 아트, 대륙간 피드백. 근데 백남준이 가장 선호했던 건 견우 직녀 쇼였어요. 간단하게.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원래 계획은 레이저가 하나의 사닥다리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2개의 사닥다리로 표현이 될 심산이었던 거죠. 왜 2개만 했을까? 사다리가. 마치 나선처럼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오늘 할 이야기인데, 이제, 네. 그림만 보여드릴게요. 동양에서는 이렇게 용머리 2개가 나 있는 이것이 무지개예요. 2개의 용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신화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복희와 여화라고 하는 2개로 이렇게 꼬여져 있는 뱀의 몸을 하고 있는 신화상의 시조죠. 시조신이죠. 이게 중국 신화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북방의 신화이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전체 신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갑골문에 보면 무지개 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용머리 2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지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오후에 신범수 선생님이 아마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가장 압권은 뭐냐면 울주군에 있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이 부분을 그물이 아니고 이 용머리를 하고 있는 무지개 홍의 코드로 읽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겹쳐져 있는 이 도형을 라스코 동굴에 있는 생명기호인 뿔잔으로 독해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빅뱅이 시작이 돼요. 반구대 암각화가 고래들이 난립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도약쇼가 아니고 사실은 이 생명의 기호 2개가 겹쳐져 가지고 무엇인가 한국에서 단군 신화 이전에 무의식이 출동하기 시작하는 거대한 전격적 유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신범수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패스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하세요. U자형 그물은 2마리 뱀이 상식적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2마리 뱀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나 많은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왜 2마리 뱀이어야 하는가?
청동거울 속에서도 두 마리 뱀은 항상 출현하죠. 시베리아 샤머니즘에서도 항상 이거는 특징적이에요. 우즈베키스탄에 갔는데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전자죠. 두 개로 꼬여져 있는, 새끼처럼 이렇게 꼬여져 있는.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유전자가 뱀처럼 꼬여 있는 가운데 전광을 발산한다는 사실이에요. 포톤이라고 하는 빛의 알갱이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히피 세대들은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지적인 실험을 해왔어요. 네. 이걸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네.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이라는 책에서 아주 꽂힐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마술사의 꿈에서 진짜 뱀으로부터 이상화된 몽사, 꿈속에 나오는 뱀인데, 이것은 사실 마약을 할 때 보이는 환상의 단골 손님이라는 거죠. 최근에도 몽골과 북미 인디언들의 그 버섯과 선인장의 세계에 체험이 있는 사진사를 만났는데, 그걸 하자마자 뱀들이 허공에 막 우글우글 해가지고 정말 곤혹스러웠다는 보고를 해줬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런 그림이 막 만들어지는 거죠. 처음에 맞닥뜨리는 거는 빛의 뱀들이 꿈틀거리는 현상들이에요. 그 엘리아드라고 하는 종교학자가 쓴 샤머니즘이라는 고전에 보면 시베리아 샤먼들은 항상 광대버섯을 섭취하고 있었다. 아주 중독자들이었다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산타클로스조차도 심지어 그 버섯 환각으로부터 출현했다. 루돌프 사슴 코가 왜 빨간지 아시죠? 눈이 덮여 있는 툰드라를 해치고, 눈을 해치고 광대버섯을 즐겨 먹기 때문에 코가 빨간 거예요. 그 사슴이 끄는 마차를 타고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하늘을. 그 모든 이야기가 선물을 주고자 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스토리텔링이죠. 그리고 원래 그것이 만들어진 지역이 핀란드 북쪽의 라플란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도 몽골이나 중앙아시아처럼 유르트라고 하는 천막집이 있어요. 그리고 천막집은 아까 보신 구겐하임 미술관이나 국립현대미술관처럼 중앙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나무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데, 사실은 산타클로스는 그 나무 기둥을 잡고서 이렇게 소방관처럼 내려오죠,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1750년 영국이 산업혁명이 되면서 그 산타클로스 신화가 굴뚝하고 결합이 되죠. 그래서 아주 좁은 그 굴뚝 벽난로를 들어가기 위해서 산타클로스가 고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 불쌍한 일이죠.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신화가 이런 인지 세계를 확장하는 거하고 굉장히 결부가 돼 있었는데, 네, 뱀들에 대한 인류학적인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다 칼로라든가 리베라라고 하는 굉장히 멕시코 아즈텍 신화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것은 또 선인장 환각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아야우아스카라고 하는 독특한 식물을 복용했을 때 숲 전체가 숲속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는 건데, 아마링고라는 화가가 이 그림들을 다 그렸어요. 코스몰로지, 우주 전체를 또 기독교 코드하고도 결합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불교의 만달라하고도 결합을 시킨다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속에서, 우리 두뇌 속에서 번개가 친다라고 하는 현상은 끝없이 무한을 향해서 확장할 수 있는 세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이런 작가들은 그런 전광의 세계에 깊이 침연돼 있어요. 침잠해 있어요. 이거를 빨리 개방시키면 여러분들도 다 천재가 될 수 있어요. 피카소나 티샹을 제끼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작가들은 하나도 다루지 못했는데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 하나만 받을게요. 요식행위니까.